네, 오늘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만남의 장소로는 러시아 로켓 위성 기술의 상징인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으로 북러 군사 협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기 거래를 우려하고 있는 서방의 고민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북러 밀착으로 북핵 위협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할 거라는 외신들의 전망도 소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북러 정상회담 시기 장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가 가장 유력한 상황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우주기지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고 지금까지의 상황 좀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모두 예상을 깨고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탑승하고 있는 태양호가 계속 직진해서 결국 평양으로부터 2,3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바스토치니 우주 발사 기지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바로 여기서 이제 동방경제 포럼이 이제 곧 종료가 되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도 그 행사 이후에 이곳 바스토치니의 기지에 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먼저 그 바스토치니 우주 기지는 전체적으로 러시아가 한 6개 정도의 우주 기지를 운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중요한 우주 기지 중에 하나가 이제 플레셰츠크. 이것은 이제 러시아 전체 영토의 북서 지역에 위치해 있고, 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있는 바이코누르 기지, 그리고 이제 극동 지역에 있는 바스토치니 기지가 되겠습니다. 바스토치니 기지는 2016년에 건설이 되었고요. 네. 전체 면적이 우리 한 서울시 면적이 한 600제곱킬로미터가 좀 넘는데 예. 이곳 기지는 한 700제곱킬로미터가 좀 넘는 굉장히 크네요. 예, 대형 기지고요. 예. 현재까지 한 14번 정도 우주 발사체 실험을 진행을 한 그런 기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곳에서 북러 정상이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사실 그 자체로 엄청난 상징성을 갖는다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양측이 저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이 우주 협력이라는 그 상징성이 있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뭐 우주 이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오래전부터 축적을 해왔고요. 네. 이제 북한은 최근에 군사정찰 위성 1호, 2호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끝이 났기 때문에 그들이 완성하고자 하는 이른바 핵전력, 5대 핵전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우주 기술이 절실한 상황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북러 정상회담 장소로 극동 지역의 바스토치니 우주기지를 선택했다는데 이번 북러 정상회담의 어떤 상징성이 이렇게 크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 때문에라도 애초에 여기를 가려고 했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게 노출됐기 때문에 좀 바꿨을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바꿨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러나 오래전부터 고도로 정밀하게 기획된 그런 동선이라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네. 주북 러시아 대사 마체고라입니다. 네. 북러 정상회담이 오기까지 그의 발언들을 이렇게 좀 따져보면 북한과 러시아 간의 우주 협력에 대한 언급들을 꾸준히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우주 협력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왔었는데 예. 그 부분은 사실 북한이 가장 지금 절실하고 절박한 그런 부분인 것이죠. 최근에 이제 군사 정찰만 띄울 수 있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한반도 지역에서 한국을 상대로 때로는 또 미국을 상대로 정보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네. 전혀 그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예. 한국을 상대로 미국을 상대로 이런 정보 우위 측면에서도 이런 정찰 위성들이 절실했던 겁니다. 정찰 위성이 또 가능하게 되면 북한이 ICBM 고도화되는 과정에서도 그 능력을 정말 고도화시킬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의 우주 협력 그리고 우주 기술을 받게 된다면 핵전력이 보다 고도화되는데 그런 유리한 이점이 있겠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그 러시아 하산역에 도착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이제 북한 매체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김 위원장이 말한 발언을 또 실었습니다. 북러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뚜렷한 표현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대로 적었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는 북한판 전략적 선명성을 명확하게 드러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벌써 3박 4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뭐 의지나 결기가 있다면 바로 그런 것들이 이 일정 속에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2019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미북 회담 결렬 이후에 2019년 4월에 이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했을 때 전체 방문 기간이 이동 시간 포함해서 3박 4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런데 지금 3박 4일째 계속 이동을 하고 예, 있죠. 북쪽을 향해서 직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등 여러 대외 환경 때문에 국경을 폐쇄하고 그러고 나서 처음 나가는 곳이 러시아이기 때문에 그만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러시아를 방문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시간을 지금 할애하면서 러시아를 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회담만 하고 끝날 것이냐, 아니다, 더 많은 곳들을 다 방문할 것이다, 뭐 이런 추측들도 가능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전투기 생산 공장이고 그리고 하바로브스크, 이게 지금 하바로브스크 주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예, 예. 대로 아마 이제 바스토치니 그 우주 발사 기지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면 네, 거기서 이제 만찬까지의 또 외교 행보를 마치고 난 이후에 네. 인근에 있는 뭐 방산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과거 그의 선대들이 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그리고 예. 김일성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할 때, 소련을 방문할 때 이렇게 방문했던 지역들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동선들을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밟으면서 필요한 실익을 챙기고 또 북한 내부적으로도 과거 선대들이 했던 최고 지도자들이 했던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도 과시하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바스토치니 우주기지의 일정 이후에 아마도 전투기를 생산하는 그런 예. 방산업체를 방문을 하게 된다면 깜사몰스크 나아무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네. 이곳이 이제 극동 지역에서 러시아가 최첨단 전투기를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수호이 75 아마 예. 5세대 그 이상에 해당되는 전투기를 실제 여기서 좀 생산을 하고 있고 네.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 시험 평가를 하게 되고 2026년이 되면 수호이 75 체크메이트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 전투기를 아마도 양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가 이미 워낙 낙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중에서도 이러한 깜사몰스크나 아무레라고 하는 이제 방산 업체를 방문함으로써 네. 북한의 공군력을 현대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이곳에서 어떤 정치적인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네. 실제 예.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하고 있는 대표단 면면을 보게 되면 네. 군사 협력의 방점이 찍혀져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선희 외무상 외에도 네.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라든지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그리고 국방상까지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예. 김명식 해군사령관과 그리고 김광혁 공군사령관 등 사실상 북한의 군부 1, 2, 3 이 실세들이 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을 해서 러시아를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단순히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하는 문제 외에도 북한의 여러 가지 해 공군 전력에 대한 현대화 그리고 지금 박태성 당비서 같은 경우에는 국가우주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북한의 어떤 정찰 위성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최첨단 군사 기술부터 재래식 무기 협력까지 광범위한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실익 예. 측면뿐만 아니라 하바로브스크 주라는 데가 또 의미가 있는 장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양강도의 삼지연에서 태어났다라고 해서 북한 내부적으로는 백두혈통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역사학자들이나 이렇게 사료들을 보면 하바롭스크에서 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것은 과거 김일성 주석이 소련군의 88 독립여단에 배속이 되어서 활동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네. 그 활동했던 그 기간에 바로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서는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선대죠. 선대에 대한 향수가 깊게 배어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의 시작이 어찌 보면 이제 하바롭스크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또 북한 내부적으로도 상징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김정일 당시 위원장 2002년도에도 향했던 곳인데 지금 향하는 곳도 그렇고 그 전에도 계속 나왔던 것은 일단 무기 거래를 할 것이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거의 기정사실 같습니다. 과연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러시아나 북한이 발표하겠습니까, 교수님? 아마 공동선언문에 이런 부분들이 직간접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여러 정보기관은 이미
북한의 재래식 무기 탄약이 예. 러시아에 공급됐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계기에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김정은을 수행하는 대표단 몇몇의 군사 협력을 상징하는 인사들이 대거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아마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도 직접적인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국제사회가 지금 주목해서 보는 것인데 이 무기 거래가 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성사가 되는지 뭐 미리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공급이 됐을 수도 있겠고요. 이게 바로 이렇게 근시일 안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한 상황인 건지 그런 수준인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기술적으로는 네. 북한의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이 사실은 과거 소련으로부터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북한 나름대로 이제 발전시켜 왔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 부분 북한의 무기 체계는 소련 그리고 러시아 연방의 어떤 무기 체계와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네. 일부 재래식 무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네. 러시아군과 북한군의 상호 운용성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지금 러시아군도 이게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재래식 탄약 예를 들면은 이번 전쟁에서 굉장히 그 중요성이 확인된 이제 152mm 포병 탄약이 되겠습니다. 네. 예. 러시아도 북한도 그것을 이제 지상 전력의 포병 전력의 핵심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하루에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4, 5만 발 이상 이렇게 소모를 하고 있죠. 네. 이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보면 미국도 그 포탄 탄약을 생산하는 능력이 월 최대한 14,000발 정도 되고요. 예. 이번 전쟁 때문에 그것을 뭐 단계적으로 연말까지는 25,000발 이상 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확대를 시켜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만큼 실제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포병 탄약의 양과 실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매칭시켜 봤을 때는 러시아도 나름대로 포병 탄약 같은 경우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북한 나름대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2mm 포병 탄약을 지원한다든지 7.62mm 기관총 탄약을 지원한다든지 네. 그리고 또 러시아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122mm 방사포를 지원한다든지 여기 더 나아가서 러시아 입장에서 방사포가 굉장히 좀 기묘한데요. 북한은 또 600mm 방사포를 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발사체와 네. 또 탄약을 네. 지원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원하면 즉각적으로 투입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투입 시간은 좀 봐야 되겠지만은 네. 그렇게 기술적으로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일단 뭐 쇼이구 국방장관과 만나서 실질적인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북한은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공급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열화 우라늄탄인가요? 그런 것들 지원한다라는 보도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푸틴 대통령은 동방경제 포럼에 참석해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뭐 전쟁의 결과를 바꾸지 못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내놨더라고요. 뭐 의원님 같은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은 동방경제 포럼 그 플랫폼을 예. 활용해서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 작전이라는 것이 실패하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서방 여러 국가들이 뭐 집속탄이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로 무기 지원을 하고 있지만 또 서방이 지원하고 있는 여러 첨단 무기들이 실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작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절하를 한 것이죠.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참 많은 변수들도 있기 때문에 예측이 점점 불가해지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제 북한의 무기 지원이 이 전쟁에 들어가게 된다면 장기화되는 것은 뭐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전쟁의 양상은 좀 어떻게 갈 것 같으세요? 이제 어쨌든 러시아는 전쟁의 장기화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준비해왔고 그것이 뭐 1년이건 2년이건 전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쟁을 지속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부분 동원령을 발령을 하고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를 전시 경제로 전환을 시켜서 네. 방산업계도 수출이 아닌 내수를 보다 강화시켜서 이제 전선에 적시적으로 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를 돕는 무기 지원을 하는 네. 일종의 전력 제공을 하는 국가들은 30개 국가가 넘는데 러시아를 돕는 국가는 한 개 국가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을 한다는 의미가 있겠고요. 네. 사실 이제 과학적으로 과연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와 같은 이런 재래식 무기를 지원함으로써
얼마만큼 네.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 전쟁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는 좀 의문입니다. 예. 굳이 북한으로부터 그런 무기를 받지 않아도 현재 러시아의 경우는 이제 전시 경제로 돌렸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생산 능력, 그래서 전쟁 지속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시스템이 갖춰져 가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북한의 그런 지원이 얼마만큼 의미를 갖겠는가 이제 이런 것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무기 지원의 그런 양적인 뭐 효과보다 네. 그것이 갖는 정치적인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러시아가 고립되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과거의 동맹국이었던 북한이 그것도 러시아처럼 똑같이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돕겠다고 나선 북한이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다 요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그만큼 러시아의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과연 그렇게 중요한 기술들을 쉽사리 넘겨주겠느냐 이런 이제 의문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러시아에 필요한 재래식 무기와 탄약을 지원을 하고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뭐 정찰 위성이라든지 네. 또 핵 잠수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고도의 기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핵 5대 전력입니다. 네. 5대 전력인데 이제 이게 다탄도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핵 잠수함 수중 발사체,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 무인 타격, 정찰 탐지 수단 그리고 군사 정찰 위성과 초대형 핵탄두 이런 이제 5가지 노력선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5가지 노력선을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핵 미사일 그 능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네. 예. 이번에 이제 참 정말 어려운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를 방문을 하고 있고요. 대표단 면면들도 이렇게 북한이 추진하고자 하는 북한 국방공업 발전과 네. 무기개발 5개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그것을 실제 추진하고 있는 당 고위 인사들과 군부 실세들이 다 출동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집요하게 이런 부분들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제 다시 바스토친이 좀 기지로 좀 돌아가고자 하는데요. 네. 저는 그 바스토친이 갖는 의미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상징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추구하는 국방공업 발전과 무기 개발 5개년 계획에 있어서 이 우주 협력이 갖는 그것이 거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바스토친이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네. 우주 협력이 만약에 구체화된다면 네. 북한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국방공업 발전과 무기 개발 5개년 계획이 러시아 기술을 바탕으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실현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 실제 한러 관계를 좀 따져 보겠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누리호 발사에 성공을 했죠. 네. 근데 이 누리호 발사의 과정도 보게 되면 한국과 러시아 간의 오랜 시간 동안 최소한 30년 가까이 우주 기술 협력을 통해서 우리는 또 러시아의 첨단 기술을 받고 예. 또 같이 연구진이 공동으로 구성이 되어서 연구를 하고 그런 무수한 시험 발사의 시간을 통해서 누리호가 발사가 됐습니다. 네. 예. 그 과정들을 또 따져 보면은 2004년에 한국과 러시아 간의 우주 기술 협정이 체결이 됐고 네. 2008년에는 한러 우주 협력 해로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그래서 2007년에 이런 프로젝트 속에서 과거 이소연 씨라든지 고산 씨와 같은 예. 우주인을 우리가 선발을 해서 이들을 예. 러시아로 보내서 한 1년 정도 교육 훈련을 시킨 이후에 러시아와 한국이 공동으로 이렇게 진행했던 프로젝트 안에서 네. 이제 우주로 우리가 이소연 씨 올라갔던 경험이 있는데 예. 아마도 이런 협력을 네. 이런 협력 형태로 북한과 러시아가 우주 협력을 좀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 안에서 북한이 추구하고자 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방공업 발전과 무기개발 5개년 계획, 정찰 위성, 나아가서 ICBM과 같은 이런 고도의 능력들을 러시아로부터 점진적으로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5개년 계획 안에 뭐 핵 잠수함도 사실 있었잖아요. 그 부분도 얼마 전에 진수식을 북한에서도 열었고 그 기지에 또 그런 잠수함을 건조하는 시설도 있고 SLBM에 대한 시험 발사 가능성까지도 외신에서 제기되고 앞서 말씀하신 것 다 포함해서 사실 이 모든 상황이 한반도 입장에서 상당히 좀 엄중히 봐야 하지 않는가 이 기술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존에는 이제 우리의 무기 체계라든지 이제 군사력 건설이 북한의 어떤 위협 그리고 또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뭐 주변국을 포함한 잠재적 위협에 기반해서 이렇게 무기 체계를 우리가 건설을 해 왔는데요. 만약에 이제 북한이
뭐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네. 러시아로부터 이러한 고도의 첨단 기술을 이전받아서 네. 그것이 북한의 무기 체계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예. 우리의 이제 무기 체계도 새롭게 좀 어떤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북한이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고 해서 네. 이 잠수함을 진수하는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네. 물론 그렇죠. 아직 뭐 실험 발사도 하지 않았고 추적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능력의 실체는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원자력을 활용한 그런 핵잠수함도 아니고 기이한 형태로 디젤 엔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고도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만 그것이 또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또 한미 간에 이런 위협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떤 식의 모습들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당장 이런 이제 북러 간의 협력이 가시화되고 네. 북한이 원하고 있는 뭐 정찰, 위성 그리고 ICBM, SLBM과 같은 이런 능력들을 점진적으로 이제 탑재하게 된다면 네. 이것은 한반도를 넘어서 또 미국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북한의 전술핵 공격 잠수함에 대한 위협 인식도 미국 조야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된다면 또 이제 뭐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가게 되고 네. 국민적 우려가 많아지게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네. 어쨌든 한미는 워싱턴 선언 안에서 네. 확장 억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공감을 했고 또 실제 이런 것들이 지난번 부산항에 미국의 핵잠수함 켄터키함이 입항함으로써 전략 자산의 가시성을 높임으로써 어떤 실질적인 핵전력의 상시 배치와 같은 이런 효과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한미 간의 이런 확장 억제 또 우리의 재래식 무기에 기반한 함축 억제 이런 능력들이 충분한 대북 억제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한미 이렇게 동맹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북한,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중국이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고 있지만 뭐 관영지라든지 전문가들의 입장은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들인가요? 실제 이제 중국 어제 그 외교부 대변인이 예.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런 군사 협력 밀착 관계는 양국 간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좀 선을 긋는 듯한 아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동안에는 나름대로 중국이 우리 동북아 지역에서의 어떤 북중러 이런 관계 속에서 이니셔티브를 행사를 했는데 네네. 그것이 이제 과도하게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밀접을 하면서 뭔가 이니셔티브를 러시아에 좀 뺏기는 듯한 그런 불편함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내부적으로 당면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정치 경제적인 도전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국제사회에서 이미 엄청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이런 북한과 예. 러시아를 중국이 굉장히 포용적으로 이렇게 안는다는 것이 또 중국에게 운신의 폭을 제한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당국도 중국의 역할,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그리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역할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그런 자세를 네네.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그런 모습도 또 과하게 북한과 러시아의 또 밀착 관계를 하지 않으면서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북중러대 그리고 한미일의 이런 갈등 구조가 이렇게 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관리도 필요하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당국자들도 지금 나름대로 성실하게 노력을 해가고 있죠. 그래서 지난 대통령도 G20 계기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연내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네. 목표들도 이런 중국을 통해서 나름대로 한반도에서의 이런 건설적인 역할을 추동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대통령실에서도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한 이런 노력들도 그런 맥락에서 또 이해가 됩니다. 중국이 앞으로 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끝으로 다음 주에 미국 상무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찾게 됩니다. 이제 이번에 있을 이 어떤 뭐 무기 거래라던가 어떤 이 회담 이후에 우리도 어떤 논의를 좀 해야 한다는 것인데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북러 간에 미국은 군사 협력 그리고 무기 거래가 가시화될 거라고 하는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를 놓고 준비를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제재 카드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제재라는 것이 유엔 차원에서는 어려울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또 그렇죠.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독자 제재 혹은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 그것이 뭐 유럽연합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한국과 같은 파트너 국가들도 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네. 독자 혹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소다자 이런 플랫폼을 활용한 제재를 확대 및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기 거래뿐만 아니고 뭐 인적 교류와 같은 이런 것들도 논의 의제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것은 러시아가 네. 북한 노동자들을 이렇게 좀 수용하는 활용하는, 거군요. 수용하는 예. 문제가 될 것인데, 사실 북한 노동자에 관련된 것은 지난 2017년에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를 통해서 수년 내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뭐 한 20-30개 국가 정도의 북한 노동자가 나가 있는데요. 이 노동자를 다 북한으로 송환시키는 그런 제재 결의안을 이렇게 채택을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서 다시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들을 이건 결의 위반인 거 그렇죠, 알면서도 위반을 하겠다는 걸 거예요? 알면서 이런 노력들을 시행을 할 거고, 그래서 러시아가 예. 북한과 뭐 제재를 공조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인 것이죠. 노동력을 다시 러시아로 북한 노동력을 받아들이는 문제. 앞서 말씀드렸던 우주 협력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쵸. 유엔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다 위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무의미하다. 북한과 러시아는 전략적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로 좀 읽힙니다. 예, 뭐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국제사회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